반갑습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고 눈을 딱 떴는데 집에서 나가야 할 시간까지 딱 15분 남은 상황. 아마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아, 네. 생각만 해도 벌써 진땀이 나네요. 그렇죠. 머릿속은 온통 오늘 해야 할 업무나 회의 생각으로 가득한데 문득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든 아니면 철학 고전이든 오랫동안 좀 읽겠다고 다짐만 해둔 텍스트 말이죠. 네, 항상 마음의 짐처럼 남아있는 그런 책들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묘한 죄책감에 약간 쫓기듯이 책을 펼쳐서 그냥 아무 페이지나 1분 정도 허겁지겁 눈으로 훑고는 오늘도 읽긴 읽었다 이러면서 서둘러 문을 나섭니다. 사실 현대인들의 아주 전형적인 아침 풍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뼈 때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대하는 것을 두고 자료는 엄청난 수압의 소화전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입을 벌려 마시려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거든요. 와, 소화전 비유요. 진짜 강렬하네요. 그러니까 온몸이 물에 젖기만 할 뿐이지 정작 갈증은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강렬한 비유를 시작으로 정보과부하 시대에 텍스트를 진정으로 소화하고 당신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빛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그 실질적인 방법론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자료가 단순히 책을 읽는 행위 그 자체를 넘어서 텍스트와 어떻게 진짜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계를 맺는다. 그 말이 참 와닿네요. 사실 우리는 매일 엄청난 양의 글을 읽잖아요. 이메일, 뉴스 기사, 소셜미디어, 피드까지 다 합치면 하루에 수만 단어를 눈에 집어넣고 있죠. 그렇죠. 텍스트 자체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항상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목이 마를까요? 자료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16세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말을 인용하더라고요. 아, 그 나무 비유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매해 성경을 2번씩 통독했다. 만약 성경이 크고 웅장한 나무이고 그 모든 말씀이 작은 가지들이라면 나는 그 모든 가지마다 살펴보며 거기에 무엇이 있고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애썼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단순히 맹목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지식의 나무를 마주한 한 인간의 아주 치열한 탐구 방법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탐구의 밀도입니다. 나무의 가지를 하나하나 흔들어 보고 만져보는 행위는 엄청난 시간과 주의력을 요구하니까요. 밀도요? 네, 오늘날 우리가 막 스마트폰 화면을 엄지손가락으로 휙휙 넘기면서 정보를 스크롤하는 속도와는 정반대의 접근법이죠.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방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지적 갈증을 느끼는 이유가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물을 소화할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건데, 정확합니다. 근데 잠깐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루터 시대에는 스마트폰도 이메일도 없었잖아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은 끊임없이 울리는 메신저 알람, 쏟아지는 업무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 거대한 가지를 하나하나 흔들어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너무 바빠 죽겠는데 자료가 제시하는 해법이 그냥 알람을 평소보다 일찍 맞춰라, 잠을 줄여라 이런 식의 물리적인 압박이라면 저는 좀 실망스러울 것 같거든요. 다행히도 이 자료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시간의 양이 아닙니다. 핵심은 의도성, 그러니까 intentionality에 있습니다. 의도성이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고요? 네, 자료에 인용된 정로의 계단이라는 문헌을 보면 성경을 서둘러 읽는 데서 얻는 유익은 거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서둘러 읽지 마라. 그렇죠. 방대한 지식을 쫓기듯 한꺼번에 주입하려 하면 우리의 뇌는 인지적 과부하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텍스트의 양을 채우는 것을 멈추고 의도적인 시공간의 선택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의도적인 시공간의 선택?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료는 그 완벽한 예시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나타난 예수의 모본을 분석합니다. 동이특이 훨씬 전, 즉 주변 세상이 깨어나서 이것저것 요구사항을 들이밀기 전에 한적하고 조용한 곳으로 물러났다는 대목이죠. 그 유명한 새벽기도의 모본이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일찍 일어났다가 아니라 특정 장소를 선택했다는 물리적 단절입니다. 공간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엄청난 통찰이에요. 공간 심리학이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꽉 찬 만원 지하철에서 이어폰 끼고 책 읽는 거랑 조용한 방에서 읽는 거에 어떤 뇌과학적인 차이가 있다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우리 뇌는 맥락과 환경의 지배를 강하게 받습니다. 지하철이나 시끄러운 카페는 뇌의 경계 시스템을 끊임없이 자극하죠. 아, 계속 주변을 신경 써야 하니까요. 그렇죠. 반면에 자료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집안의 특정 창가 자리나 부엌 식탁의 한 모서리 같은 나만의 한적한 장소를 지정해 매일 같은 시간에 그곳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네, 우리 뇌의 해마가 그 물리적 환경과 깊은 사유라는 인지적 활동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즉, 그 의자에 앉는 것만으로도 뇌가 신경회로의 스위치를 켜고 깊은 집중 상태로 들어갈 준비를 마치는 겁니다. 와, 그건 진짜 생각 못 해봤네요. 단순히 외부 방해를 안 받으려고 조용한 곳을 찾는 게 아니라 내 뇌가 텍스트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도록 일종의 환경적 큐를 만들어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 보자면 새로운 신경회로가 자리 잡고 하나의 습관이 형성되는데 최소 21일이 걸린다는 사실을 자료가 명시하고 있거든요. 아, 21일이요? 네, 건강한 식습관이나 운동을 일상에 정착시키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텍스트와의 만남도 고도의 의식적 선택이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3주간의 규칙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좋아요. 그럼 제가 그 조용한 창가 자리를 확보하고 21일 동안 매일 앉기로 결심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 아주 훌륭한 첫걸음입니다. 근데 막상 텍스트를 딱 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막막할 수 있잖아요. 특히 수천 년 전에 쓰인 종교 텍스트나 고전 철학책은 배경 지식 없이 읽기엔 너무 버거우니까요. 그렇죠. 처음엔 압도당하기 쉽죠.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무슨 학자들처럼 원어를 다 분석하고 역사적 배경을 꿰뚫고 있어야만 이 깊은 연구가 가능한 건가요? 솔직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료는 그 반대 방향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깊은 연구를 위해 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죠. 오, 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 다행이네요. 네, 각 시대의 대쟁투라는 문헌을 인용하면서 아주 날카로운 경고를 하나 던집니다. 텍스트의 어려운 문제들을 철학적인 방법이나 과학적 자부심으로 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자부심이나 얄팍한 지식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텍스트를 막 해부하고 지배하려는 오만한 학자의 태도가 아니라 편견 없이 수용하려는 어린아이와 같이 온순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배움이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방대한 텍스트에 처음부터 압도당하지 않도록 요나서나 마가복음, 빌립보서처럼 서사 구조가 명확하고 길이가 짧은 책부터 천천히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아, 성취감을 먼저 좀 맛보라는 거군요. 이 대목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제가 이 자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록에 대한 강조입니다. 네, 기록.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료에서는 단순히 눈으로 읽는 것과 펜을 들고 기록하며 깊이 연구하는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식대로 비유를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어떤 비유인가요? 들어보고 싶네요. 눈으로만 책을 훑는 건 백화점에서 마네킹에 입혀진 옷을 구경하는 윈도우 쇼핑과 같아요. 아, 저 참 예쁘네, 훌륭하네 하고 그냥 지나치는 거죠. 네, 구경만 하는 거군요. 맞아요. 예쁘긴 하지만 내 것은 아니잖아요. 반면에 펜을 들고 기록하면서 읽는다는 건 그 옷을 피팅룸으로 가져가서 직접 입어보고 내 몸 치수에 맞게 소매를 줄이거나 허리를 늘리는 수선 과정과 같습니다. 와, 수선 과정. 네, 비로소 그 지식이 내 삶에 딱 맞게 재단되어서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죠. 어떤가요, 제 비유? 호스트님의 비유가 아주 훌륭한데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보통 옷을 수선할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가위로 잘라내버리잖아요. 그렇죠. 내 몸에 안 맞으면 잘라야죠. 하지만 이 자료는 텍스트를 다룰 때 절대 그런 식의 잘라내기나 끼워 맞추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아, 그러니까 텍스트를 내 입맛대로 취사 선택하면 안 된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Counsels to Writers and Editors라는 문헌의 인용구를 보면 교리의 기둥을 미리 딱 세워놓고 성경 말씀을 그 테두리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아하, 내가 가진 편견에 텍스트를 맞추지 마라. 네, 즉 내가 가진 정치적 성향이나 기존의 철학이라는 치수에 맞춰서 텍스트를 마음대로 자르고 수선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낡은 세계관을 텍스트라는 거울 앞에 가져와서 검증받아야 한다는 거죠. 와, 텍스트가 나의 편견에 도전하도록 놔두는 용기네요. 제가 생각한 비유의 허점을 완벽하게 짚어주셨어요. 내 맘대로 자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텍스트가 나를 수선하게 나를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과정을 돕기 위해 자료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7단계 학습법이 등장하는 거죠. 네, 처음에 이거 봤을 때는 무슨 매뉴얼이 이렇게 복잡해 이랬거든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인간의 인지 과정을 되게 섬세하게 배려한 구조더라고요. 네, 이 7단계는 뇌의 정보 처리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이해의 심도를 아주 깊게 만드는 과학적인 과정입니다. 1단계는 기도입니다. 기도요? 종교적 텍스트니까 당연히 등장하겠네요. 종교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인지적으로는 나의 편견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겠다는 강력한 의도 설정, 즉 인텐션 세팅의 시간이죠. 그리고 2단계는 읽을 구절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네, 본격적인 작업은 3단계부터죠. 그렇습니다. 3단계가 바로 읽으면서 인상 깊은 부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요즘처럼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타이핑이 엄청 빠른 시대에 굳이 손으로 펜을 쥐고 기록하라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예리한 포인트입니다. 눈으로만 읽거나 키보드로 빠르게 타이핑할 때 우리의 뇌는 정보를 그냥 쉽게 흘려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뇌가 너무 빨리 일하니까요? 네. 하지만 펜을 쥐고 종이에 글씨를 쓸 때 뇌는 생각의 속도를 손의 그 물리적인 느린 움직임에 맞추기 위해 강제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아하, 속도를 일부러 늦추는 거군요. 맞아요. 이 느려진 속도 덕분에 뇌는 텍스트의 구조를 분석하고 의미를 곱씹을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되죠. 자료에서 기록이 해석의 속도를 늦추어 준다고 한 것이 바로 이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뜻합니다. 뇌가 일할 시간을 강제로 벌어주는 거네요. 그럼 그 다음 4단계는 본문을 다시 읽으며 밑줄을 긋는 것이고 5단계는 그 내용을 내 언어로 요약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6단계가 깊이 사유하는 묵상의 시간이죠. 여기까지는 전형적인 심층 독서법이랑 되게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를 진짜 놀라게 한 건 마지막 7단계였어요. 네, 7단계. 바로 오늘 배운 내용을 누구와 나눌지 떠올리는 것입니다. 맞아요. 아니, 혼자만의 고요한 골방에서 텍스트랑 씨름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타인을 확 끌어들입니다. 이 개인적인 연구가 왜 외부로 열려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방법론의 정점이자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지식은 내면에 머물 때보다 외부를 향할 때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이죠. 외부로 향할 때 완성된다? 네, 자료는 시편 119편을 빌려서 진리의 텍스트를 벌집꿀에 비유합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달콤함이죠. 네, 달콤하죠. 하지만 자료는 현대의 맥락을 도해서 이것이 단순한 설탕의 단맛이 아니라 강력한 약효를 지닌 마누카 꿀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영혼을 치유하고 인격을 변화시키는 그런 약효 말입니다. 아, 마누카 꿀 비싸고 몸에 좋은 그 꿀이요? 네, 그런데 이 치유의 꿀은 혼자 먹을 때보다 누군가와 나눌 때 그 효능이 엄청나게 증폭됩니다. 자료는 이를 이중 축복, 더블 블레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길을 걷다가 우연히 기가 막힌 맛집을 발견했다고 쳐보죠. 네, 맛집 좋죠. 혼자 몰래 가서 먹어도 당연히 맛있겠지만 제가 진짜 아끼는 친구를 데려가서 그 친구가 첫 입을 딱 먹고 눈이 동그라져서 와, 이거 대박이다 하고 감탄하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제 입안의 음식 맛이 2배, 3배로 황홀해지지 않습니까? 오, 완벽하게 들어맞는 비유입니다. 이중 축복의 메커니즘이 바로 그거예요. 타인에게 무언가를 나누는 행위가 사실은 나의 경험을 가장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교력학과 인지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가르쳐보기, 즉 티칭 투 러닝 원리라고 부릅니다. 자료도 배운 것을 설명할 때 요약하고 종합하는 과정이 생각을 강화시킨다고 명확히 밝히거든요. 누군가에게 설명하려면 제가 먼저 완벽하게 소화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흩어져 있던 지식의 파편들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고 가장 쉬운 언어로 변환하는 이 발산의 과정에서 화자의 뇌리에 그 지식이 가장 강력하고 깊게 각인되는 겁니다. 남을 먹이는 과정이 결과적으로 나를 가장 배부르게 한다. 야, 이거 정말 역설적이고 아름다운 통찰입니다. 타인에게 나누기 위해 지식을 깎고 다듬는 과정 자체가 나를 변화시키는 진짜 동력이라는 거네요. 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초대를 보면 살아있는 말씀은 그저 수동적인 위로를 주는데 그치지 않거든요. 그럼요.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꿰뚫으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하라고 도전합니다.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공짜는 없다. 네, 자료 후반부에 등장하는 실물교훈의 강렬한 비유를 보면 진리를 찾는 태도를 마치 광부가 금광맥을 찾기 위하여 땅을 파는 것에 비유합니다. 아, 광부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예쁜 조약돌을 줍는 게 아니라 곡괭이를 들고 캄캄한 땅 속으로 아주 깊게 파고 들어가야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보화, 즉 영혼을 변화시키는 영적 생수는 지표면의 얕은 곳에 그냥 굴러다니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정보는 여기저기 널려 있지만 나를 바꾸는 진리는 아주 깊이 묻혀 있죠. 깊은 곳에 있다. 네. 그래서 앞서 말한 매일 아침에 의도적인 시공간 확보,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 펜을 들고 기록하며 속도를 늦추는 과정, 그리고 타인과 나누기 위해 고민하는 이 모든 지난한 7단계의 수고로움이 필요한 겁니다. 광부가 끝까지 흙을 파내고 바위를 부수는 끈기를 보여야만 금광맥을 발견하듯이요. 야, 처음에 그 수압이 엄청난 소화전에서 물을 허겁지겁 들이키는 현대인의 조급한 모습으로 시작해서 캄캄한 땅속을 묵묵히 파내려가는 광부의 비유로 이어지는 이 논리적 흐름이 정말 기가 막히네요. 자, 이제 오늘의 심층 탐구를 서서히 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방대한 자료에서 채굴해낸 통찰의 정수를 한번 요약해보죠. 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명확합니다.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가장 부족한 것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태도요. 쫓기듯 표면만 훑고 지나가는 얕은 소비를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대신 자신만의 고요한 장소와 시간을 의도적으로 헌신하고 텍스트가 나의 세계관을 때리도록 아주 겸손하게 자신을 열어두어야 하죠. 맞아요. 그리고 펜을 들어서 기록함으로 뇌의 속도를 늦추고 그렇게 채굴한 지식을 타인과 나눔으로써 내 안에서 이중 축복으로 폭발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죽어있는 텍스트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방법론의 핵심이네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도 일상에서 수많은 보고서, 기사, 책을 접하고 계실 겁니다. 어쩌면 요즘 유행하는 3줄 요약이나 1분짜리 쇼츠 영상으로 남이 이미 다 소화해놓은 지식을 빠르게 떠먹는데 익숙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효율성을 최고로 치는 시대니까요. 네, 하지만 오늘 다룬 이 오래된 텍스트의 연구 방법론은 당신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소화전에 물을 급하게 들이켜는 동안 당신의 내면에 있는 진짜 갈증은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소된 적이 있었냐고 말이죠. 참 아픈 질문이네요. 모든 것을 빠르게만 처리하려는 이 시대에 때로는 하나의 텍스트를 천천히, 깊게,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파고드는 그 아날로그적인 태도가 가장 강력한 명철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확인했습니다. 네, 효율성이 결코 그 깊이를 대체할 수는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당신 스스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화두죠? 오늘 자료에서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고 습관을 들이는데 최소 21일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21일의 법칙. 자,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고 눈을 떴을 때 아마 침대에서 무의미하게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면서 알고리즘이 떠먹여주는 자극적인 정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그 15분의 시간이 분명 있을 겁니다. 아, 다들 공감하실 그 마의 15분이네요. 네, 만약 내일부터 당장 그 15분을 나만의 고요한 식탁 의자에서 오래된 문헌의 지혜를 펜으로 기록하고 채굴하는 시간으로 완전히 대체해 본다면 어떨까요? 와, 15분의 기적이네요. 네, 그 작지만 강력한 의도적 선택이 하루하루 누적되어서 마침내 21일째 되는 날, 당신의 세계관과 인격에는 과연 어떤 새로운 빛이 비치게 될까요? 이 작은 그러나 위대한 실험을 당신의 일상에서 한번 직접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